통장 잔액 때문에 기초연금이 끊긴다니 그게 말이 돼요? 나는 지금도 그날의 전화 한 통을 잊을 수 없다. 복지관 상담실에서 한 어르신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 선생, 나 이번 달에 연금이 안 들어왔어요. 통장에 잠깐 돈 좀 들어왔을 뿐인데요. 그 말이 내 가슴을 꽉 조였다. 수십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던 그 돈은 어르신께 매달의 희망이었다. 그런데 그 희망이 통장 숫자 몇 개 때문에 사라진 것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기초연금은 65세 넘으면 누구나 받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통장에 돈이 일정 금액을 넘는 순간 그 누구나에서 조용히 빠져나오게 된다. 모르면 잃는다. 알면 지킬 수 있다. 그 차이 하나가 노후의 평안을 가른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액은 월 3,4G 모 10원. 작년보다 7,700원이 올랐다. 이 돈이 크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매달 34만 원, 1년이면 410만 원, 10년이면 4,100만 원이다. 은퇴자에게는 이게 생명줄이다. 그런데 이 돈이 소득인정액이라는 계산 방식 하나로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소득이 없으니 당연히 받겠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는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하지 않는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당신은 여유 있으니 연금은 필요 없다고 판단한다. 냉정하지만 제도의 현실이다. 예를 들어보자. 통장에 1억 원이 들어있다면 2천만 원은 기본 공제로 빼주지만 나머지 8천만 원은 소득으로 환산된다.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약 26만 6천 원이 소득으로 계산된다. 즉, 실제로 돈을 벌지 않아도 소득이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한다. 이 기준을 1만 원만 초과해도 탈락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 돈 잠깐 맡아둔 건데요. 쓰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제도는 냉정하다. 자녀가 잠깐 넣어준 돈이든 보험금이든 예금이든 일단 있다고 잡히면 끝이다. 나는 상담 현장에서 그런 분들을 수도 없이 만났다. 작년에 만난 68세 최명학 어르신은 전세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소득은 전혀 없었다. 그분은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집도 내 명의가 아닌데 왜 못 받느냐며 울먹였다. 하지만 전세금도 재산으로 본다. 정부는 지역별 기본 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000지 5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해 월소득으로 계산한다. 그 차이로 어르신은 탈락했다. 나는 집도 없는데 라고 하시던 그 말이 오래 남았다. 이건 억울함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의 언어를 모르면 제도의 문턱에서 미끄러진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이 영상을 통해 반드시 전하고 싶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삶의 여유를 되찾는 권리다.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제도의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기초연금은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소득 플러스 재산을 합쳐 소득 인정액, 소득 환산 기준을 계산한다. 예금, 보험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심지어 가족이 잠깐 넣은 돈까지도 이 계산에 포함된다. 즉,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없어도 탈락이고 재산이 적어도 일정 소득이 있으면 역시 탈락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다. 2025년부터 근로소득 공제액이 112만 원으로 인상됐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 경우 112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188만 원의 30%를 추가로 공제한다. 결국 실제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131만 6천 원이다. 즉,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기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는 이 제도가 공정하다고 믿지 않는다. 그러나 현명하게 이용할 수는 있다고 믿는다. 누군가는 모르고 잃고 누군가는 알아서 챙긴다. 그 차이는 공부의 차이이고 관심의 차이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은퇴 후 10년의 삶을 바꾼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꼭 한번 생각해 보시라. 내 통장에는 혹시 나도 모르게 기준을 넘는 돈이 들어있지 않은가? 그 돈이 나를 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초연금의 문을 닫게 만드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자. 도대체 어떤 실수들이 연금을 끊어버리는 걸까? 그리고 그 실수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당신이 몰랐던 9가지 함정,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드리겠다. 나는 은행 창구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수없이 같은 장면을 보았다. 상담 테이블 너머로 어르신이 조심스레 물었다. 이거 잠깐 넣었다 빼면 괜찮죠? 그리고 몇 달 뒤 그분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다. 윤 선생, 기초연금이 끊겼어요. 그냥 자식 통장 좀 도와준 건데요.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몰라서 손해를 본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9가지 실수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한다. 단 하나라도 해당되면 연금이 끊길 수 있다. 첫 번째 실수, 가족 간의 돈 이동. 잠깐 맡겼다가 돌려받았을 뿐인데요. 이렇게 말해도 통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체 기록을 증여로 볼 수 있다. 특히 자녀가 부모에게 혹은 부모가 자녀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송금하면 그 흔적은 그대로 남고 그 돈은 재산으로 포함된다. 한 번이라도 큰 금액이 오가면 그건 이미 데이터로 저장된다. 한 70대 부부는 자녀가 집을 살며 일시적으로 부모 통장에 계약금을 넣었다가 돌려준 적이 있었다. 그 돈은 우리 돈이 아니었는데, 그러나 심사에서는 재산으로 잡혀 탈락했다. 그분의 한숨이 잊히지 않았다. 두 번째 실수, 자녀 명의 적금을 본인이 관리하는 경우. 아들 이름으로 넣은 건데요. 나중에 내가 찾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끝이다. 제도는 명의보다 실제 사용자를 본다. 부모가 입금하고 출금까지 하면 그건 부모의 자산으로 본다. 실제로 한 어머니가 이런 이유로 연금 전액 삭감 판정을 받았다. 세 번째 실수, 부동산을 자녀에게 헐값으로 넘기는 것. 노후에 세금 아끼려는 마음으로 이참에 자식한테 싸게 넘기자고 하시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세보다 너무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면 그 차액이 증여로 간주된다. 그 결과 증여세뿐 아니라 기초연금에서도 재산이 줄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재산은 여전히 유지됐다는 논리로 연금 감액이 이루어진다. 네 번째 실수, 폐업 신고를 안 한 사업자. 가게 문 닫은 지 오래됐어요. 이렇게 말해도 소용없다. 사업자 등록이 살아있으면 정부는 추정소득을 계산한다. 실제로 돈을 벌지 않아도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건 기초연금 계산에서 매우 치명적이다. 반드시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다섯 번째 실수, 고급 자동차 보유. 2025년부터는 배기량 기준이 사라지고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고급차로 본다. 그 금액은 전액 소득으로 환산된다.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전부가 소득으로 계산된다. 반면 3천만 원짜리 차량은 일반 자동차로 분류되어 14%만 반영된다. 이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여섯 번째 실수, 보험 해약금. 오래된 보험 하나 정리했을 뿐인데요. 하지만 해약금은 일시적 소득으로 계산된다.
해약금이 2천만 원 이상이면 그 순간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훌쩍 넘는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보험을 해약한 다음 달에 바로 연금이 중단됐다. 7번째 실수, 자녀명의 통장을 부모가 사용하는 경우. 이건 세무조사에서도 자주 걸린다. 자녀 이름이지만 부모가 자유롭게 입출금하면 그것은 부모 자산이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면 바로 추적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금융거래 데이터를 국세청과 연동해보기 때문에 숨길 수 없다. 8번째 실수, 월세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것. 그냥 조용히 받으면 모르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국세청과 연계돼 자동으로 파악된다. 신고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이익이다. 소득이 잡히는 순간 연금은 바로 탈락이다. 9번째 실수, 최근 5년간 재산 정리 기록. 기초연금은 현재만 보는 게 아니다. 최근 5년간의 금융거래와 부동산 변동을 모두 살펴본다. 예를 들어 몇 달 전에 아파트를 팔고 현금을 들고 있다면 지금은 집이 없어도 그 현금은 그대로 금융재산으로 계산된다. 그 돈 다 썼어요 라고 말해도 그 사용 내역을 증명하지 못하면 끝이다. 이 9가지 실수 중 하나라도 걸리면 기초연금은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다. 이건 되돌릴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된다. 제도를 이해하고 증거를 남기고 기준을 충족시키면 다시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은 이것이다. 기초연금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제도를 이해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권리라는 사실이다. 지금부터는 이 권리를 잃지 않기 위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다. 몰랐어요 라는 말 대신 이제는 알았어요 라는 말로 바꾸기 위해서. 기초연금이란 제도는 단순히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그건 10년 후에 내 삶을 설계하는 종합재무전략에 가깝다. 그래서 나는 늘 상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오늘은 그 시작을 돕기 위해 기초연금을 지키는 5가지 준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 한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수많은 시니어 상담을 통해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전략들이다. 첫 번째 준비, 가구 기준의 함정에서 벗어나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일도 없고 집도 없어요. 그런데 왜 탈락이에요? 하지만 기초연금은 개인 기준이 아니라 가구 기준으로 심사한다. 예를 들어 아내가 소득이 없더라도 남편이 월급을 받으면 그 소득이 모두 합산된다. 반대로 남편이 은퇴했더라도 아내가 임대 수익이 있으면 마찬가지다. 나는 어려운데 배우자가 조금 번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것이다. 이 구조를 이해해야 억울함이 줄어든다. 기초연금은 내가 어려운가를 묻는 제도가 아니라 가구 전체가 어려운가를 묻는 제도다. 따라서 부부 합산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준비. 금융재산은 5년 전부터 천천히 정리하라.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신청 시점에 맞춰 예금이나 부동산을 급히 정리한다. 하지만 그건 위험한 선택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5년간의 자산 이동 내역을 모두 본다. 예를 들어 2년 전에 아파트를 팔고 3억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지금 그 돈이 없더라도 금융재산으로 잡힌다. 이유는 단순하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후 설계를 할 때는 최소 5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급한 매각보다 점진적인 구조조정이 안전하다. 자녀 증여, 보험 해약, 대규모 이체 등은 미리 기록을 남기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세 번째 준비. 차량은 한 대, 시세는 4천만 원 미만. 기초연금 계산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게 바로 자동차다. 내 차는 오래됐어요. 그냥 타는 거예요. 하지만 정부의 기준은 감정이 없다.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차로 분류되고 그 금액이 전액 소득으로 환산된다.
2대 이상이면 각각 계산된다. 예를 들어 4,500만 원짜리 SUV와 1,500만 원짜리 경차를 함께 보유하고 있으면 총 6천만 원이 재산으로 잡힌다. 그러므로 기초연금을 생각한다면 차량은 한 대만, 그리고 시세는 4천만 원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재정 항목으로 생각해야 한다. 네 번째 준비.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폐업하라. 가게 문은 닫았는데요. 사업자만 남아있어요. 이 말 정말 자주 듣는다. 문제는 사업자 등록이 남아있으면 정부는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는 점이다. 심사 시 추정소득이 자동으로 잡힌다. 실제로 돈을 벌지 않아도 있는 것처럼 계산되기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면 즉시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서류 한 장이 평생의 연금을 지켜준다. 다섯 번째 준비. 자녀 명의 자산을 점검하라. 이건 생각보다 중요하다. 자녀 명의 통장이지만 부모가 자유롭게 입출금하면 그건 부모 자산이다. 실제로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명의보다 실질 사용권을 본다. 예를 들어 딸 이름의 통장에 5천만 원이 있고 어머니가 매달 인출해 생활비로 쓰고 있다면 그 돈은 전액 어머니의 재산으로 본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대신해 관리만 하고 실제로 부모가 손을 대지 않는다면 그건 자녀의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핵심은 누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느냐다. 이 5가지는 단순한 팁이 아니다. 그건 연금을 지키는 5개의 방패다. 실제 상담을 해보면 탈락 사유의 80%가 바로 이 5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휴대폰 메모장이라도 열어 이렇게 적어두시라. 가구 기준 확인, 금융 5년 관리, 차량 4천 이하, 사업자 폐업, 자녀 통장 점검. 이 5줄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더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 들어가 보자. 그래서 실제로 뭘 해야 하나요? 바로 그 답을 다음 부분에서 단계별로 알려드리겠다.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이것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은행이나 주민센터 가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제부터는 추상적인 조언이 아니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실전 단계를 말씀드리겠다. 이건 제가 수백 명의 시니어 상담을 하며 직접 정리한 방법이다. 첫째, 예금은 반드시 쪼개서 관리하라. 대부분 어르신들은 이렇게 하신다. 그냥 한 통장에 다 넣어두면 편하잖아. 하지만 그 편함이 가장 위험하다. 왜냐하면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통장 잔액이 그대로 재산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통장 하나에 1억 원이 들어있다면 2천만 원 기본 공제를 빼고 남은 8천만 원이 소득으로 환산된다. 8천만 원 액그 4%, 12개월, 일개리 월 26만 6천 원의 소득이 생긴 것으로 계산된다. 그렇게 되면 연금 기준을 넘기 쉽다. 하지만 이 돈을 목적별로 나눠 관리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생활비 통장, 공과금 통장, 자녀 지원 통장 등으로 구분해 관리하면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생활자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단순히 통장을 여러 개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다. 입출금 내역이 생활비로 쓰였다는 흔적이 남아야 한다. 실제로 관리비, 자동이체나 병원비 결제, 식비 결제가 잡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기록들이 제도적 증거로 작용한다. 둘째, 보험은 무조건 해약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먼저 물어라. 보험 해약하면 당장 돈이 생기니까 생활비로 쓰면 되잖아요. 이 말이 탈락의 시작이다. 보험 해약금은 일시적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5년 유지한 보험을 해약해 2,500만 원을 받았다면 그달부터 소득 인정액이 급등해 연금이 끊긴다. 반면 보장성 보험은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환급금이 크다면 당장 해약하지 말고 보장 항목만 줄이거나 전문가 상담을 거쳐야 한다. 지금 돈이 급하다는 이유로 서둘렀다가는 10년치 연금을 잃을 수 있다. 셋째, 전세는 월세로 일부 전환하라.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이다. 전세 보증금은 내 돈이 아닌데도 재산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1억 6천만 원이면 정부는 이 돈의 4%를 소득으로 계산해 매달 약 53만 원을 번 것처럼 간주한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이 초과되는 것이다. 그럴 땐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라.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6천에서 3천만 원으로 줄이고 월세 40만 원으로 바꾸면 보증금이 줄어들면서 소득 인정액은 낮아지고 월세는 지출로 잡혀서 유리해진다. 단, 실제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하며 월세 이체 내역도 증거로 남아야 한다. 형식만 월세로 바꾸고 실제로 돈을 내지 않으면 조사 대상이 된다. 넷째, 세무사나 공인중개사 상담을 활용하라.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는데 굳이 전문가까지 찾아가야 하나요? 하지만 바로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탈락한다. 왜냐하면 애매한 재산 구조를 설명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예금 4천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3천, 차량 시세 1천만 원이면 기준을 살짝 초과한다. 하지만 만약 차량이 폐차 직전이고 예금 중 절반이 자녀의 병원비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류로 증명만 하면 충분히 제외시킬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건 진술이 아니라 증거다. 영수증, 이체 내역, 계약서, 폐차 확인서 등이 실제로 판단 기준이 된다. 게다가 요즘은 지자체 무료 상담 프로그램도 많다. 복지관, 주민센터, 노인회관에도 세무자문 창구가 있다. 돈이 아니라 정보를 아끼지 마라. 그게 가장 큰 손해다. 다섯째, 신청은 반드시 내가 직접 해야 한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될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100% 탈락이다. 심지어 서류 하나 빠졌다고 탈락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가 누락되거나 오래된 CMA 계좌를 제출하지 않아도 은닉재산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신청 전 반드시 4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1. 기초생활수급자 및 돌봄 서비스 중복 여부. 2.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3. 모든 금융계좌 내역. 4. 배우자 소득 및 재산 합산 여부. 이 4가지가 완벽히 준비돼야 심사에서 안전하다. 기초연금은 기다린다고 생기지 않는다.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주민센터 한번 방문, 서류 몇 장 제출, 그리고 내 이름으로 신청서에 사인 한번. 그게 노후의 안정으로 이어진다.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혹시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움직일 때다. 다음 부분에서는 실제로 신청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와 신청 후에 연금을 꾸준히 유지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다. 기초연금 신청은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이제 신청했으니 됐겠지 하고 안심하지만 그게 바로 2번째 실수의 시작이다. 신청 이후에도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연금이 중단되거나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 신청 후에 연금을 오래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관리 전략이다. 첫째, 5년간의 금융 흐름을 투명하게 남겨라. 기초연금은 단 한 번의 심사로 끝나지 않는다. 정기적으로 재심사가 이루어진다. 특히 재산 변동, 보험 해약, 부동산 거래 등이 있으면 즉시 확인된다. 그래서 통장 거래 내역, 계좌 간 이체 기록, 현금 인출 내역 등을 깔끔하게 정리해두는 게 좋다. 예를 들어 자녀가 생활비를 보냈다면 생활비 메모를 남기고
병원비로 인출했다면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라. 이런 세세한 기록들이 재심사 때 이건 단순한 소비였다 는 증거로 작용한다. 한 72세 어르신은 3년 전 자녀가 결혼할 때 도와주기 위해 2천만 원을 송금했다가 그것이 증여로 오해받아 연금이 중단된 적이 있다. 하지만 나중에 결혼식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제출하자 다시 회복됐다. 기록은 곧 방패다. 둘째, 자동차는 상태가 바뀌면 바로 신고하라. 자동차를 폐차했거나 팔았다면 그 즉시 구청이나 국민연금공단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연금심사는 될 2년 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팔았는데도 시스템에선 보유 중으로 잡혀 있으면 탈락한다.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연금 계산의 변수다. 그러니 변화가 생기면 바로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자. 셋째,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반드시 증거를 남겨라. 아들한테 돈 빌려줬는데요. 나중에 돌려받았어요. 이 말이 아무리 진심이라도 증거가 없으면 증여로 본다.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는 간단히라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 차용증에는 금액, 날짜, 상환 계획을 적고 서로 서명하면 된다. 그게 없다면 무상 이전으로 판단되어 기초연금이 끊길 수 있다. 한 68세 부부는 딸 결혼자금 5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차용증이 없어 연금이 중단되었다. 하지만 뒤늦게 증빙을 제출한 후 복구되었다. 제도는 감정이 아닌 서류로 움직인다. 넷째, 보험을 새로 가입할 때도 신중하라.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연금 수령 중에도 새로운 보험 상품을 가입한다. 문제는 일부 저축성 보험이 추가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심사 시 불이익이 생긴다는 것이다. 특히 만기 환급형 상품은 예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므로 피해야 한다. 반면 의료실비, 암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순수 보장성 보험은 문제없다. 요약하자면 만기 환급금이 있다면 조심하라.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 때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이나 금융 전문가에게 이게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나요? 라고 확인하라. 그 한마디가 10년치 연금을 지킨다. 다섯째, 연금과 다른 복지제도를 함께 설계하라. 기초연금 하나로는 부족하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매달 34만 원 들어오는데 약값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정부는 기초연금 외에도 다양한 노후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택연금, 농지연금, 노인일자리,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있다. 주택연금은 집을 팔지 않고도 매달 생활비를 받는 제도다. 농지연금은 논밭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노인 일자리는 건강한 분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월 7레이셀 30만 원의 활동비를 받는 프로그램이다. 이 활동비는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의료비, 주거비,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 네 가지는 기초연금과 병행이 가능하다. 단, 신청은 별도로 해야 한다. 즉, 연금은 받는 돈을 늘리는 게 아니라 복지의 퍼즐을 완성하는 일이다. 여섯째, 반드시 재심사 통지서를 챙겨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필 2년에 한 번씩 재심사 안내를 보낸다. 이 통지서를 놓치면 서류 제출 기한이 지나서 자동 탈락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우편물을 늦게 확인해 손해보는 일이 많다. 이럴 때는 공단 고객센터 13555로 전화해서 전자문서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돈을 지킨다. 이 모든 걸 실천하면 기초연금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두 번째 월급이 된다. 통장에 돈이 찍힐 때마다 그건 단순히 금액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감이다. 이번 달도 들어왔네. 이 한마디가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 다음 부분에서는 기초연금 외에도 시니어가 활용할 수 있는 국가지원제도 4가지를 자세히 소개하겠다. 이건 실제로 연금보다 더 든든한 보이지 않는 연금이 될 것이다. 기초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다. 한 달에 34만 원 가지고는 약값 내기도 빠듯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늘 이렇게 답한다. 정부가 준비해둔 건 기초연금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다 쓰지 못했을 뿐이에요. 오늘은 그 아직 쓰지 못한 4가지 제도를 알려드리려 한다. 이건 단순히 돈을 더 받는 방법이 아니라 노후를 안정적으로 완성하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들이다. 첫 번째, 주택연금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다. 내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해요. 집을 팔아야 할까요? 아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라.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주택연금이다. 이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생활비를 연금처럼 받는 제도다. 집은 그대로 내 명의로 남고 쫓겨날 일도 없다. 법으로 보호된다. 2025년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주택의 공시가가 12억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 9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70대 부부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사망 후에도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고 원한다면 집을 팔아 상환할 수도 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집을 팔지 않고도 현금 흐름을 만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HF 또는 가까운 은행에서 가능하다. 집은 그대로 두고 삶의 여유만 가져오자. 그것이 주택연금의 진짜 가치다. 두 번째, 농지연금. 나는 집도 없고 시골밭 하나뿐이야. 그걸로 뭘 해요? 그 밭이 당신의 노후 자산이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다. 65세 이상, 5년 이상 농사를 지었거나 실제로 경작했던 땅이면 가능하다. 밭을 팔지 않아도 매달 2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농지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기초연금 산정 시 불리하지 않게 반영되므로 병행도 가능하다. 묶여있는 땅을 살아있는 돈으로 바꾸는 길, 그것이 농지연금이다. 세 번째,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몸은 아직 괜찮은데 나이 많다고 안 뽑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만든 제도가 있다. 바로 노인 일자리 사업. 이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다. 사회와 연결되는 통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돕는 등하교 도우미, 복지관이나 공원에서 환경정리, 취약계층 어르신을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등. 하루 2-3시간, 주 3회만 일하면 한 달 약 27만에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놀라운 건 이 돈이 기초연금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기초연금도 받고 활동비도 받을 수 있다. 몸도 움직이고 마음도 외롭지 않고 지갑도 든든해지는 일석삼조의 기회다. 신청은 매년 11월, 12월 사이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나는 아직 사회의 일원이다. 이 확신이 노후를 지탱한다. 네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자식도 있고 집도 있으니까 그건 나랑 상관없어요.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다. 실제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충분히 신청할 수 있다. 의료비, 주거비,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병원비가 거의 무료에 가깝다. 수술비, 약값까지 지원된다. 주거급여로 월세 20만 원 가까이 보조받을 수도 있다.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매달 50만 원 이상이 들어온다. 게다가 자녀가 따로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무조건 안 될 거라 생각하지 말고 혹시나가 다행히로 바뀔 수 있는 기회로 보자.
이 네 가지는 모두 기초연금과 함께 설계할 수 있다. 즉, 하나의 제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된 노후 생태계다.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안정된 노후를, 모르는 사람은 불안한 노후를 맞는다. 결국 지식이 연금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해드리겠다. 기초연금은 신청이 아니라 설계다. 지식을 쌓고 준비한 사람만이 매달 통장에 찍히는 그 한 줄의 숫자에 마음의 안정을 더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준비의 시작이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의 부모님, 친구, 이웃에게 공유해주세요. 이건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야.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항상 여러분의 편에서 여러분의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윤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